이제 진짜 거리로 나가셔야겠네요. 법원 경매장 복도에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5살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죠. 40년을 일궈온 집이 마침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80대로 보이는 그 할머니는 노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얼어붙었죠. 대체 이 할머니는 누구일까요? 왜 이 파산한 노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날로 말이죠. 석 달 전 이른 아침, 김태수는 여느 때처럼 아파트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65살의 그는 이제 막 은퇴한 지 1년이 된 평범한 가장이었죠. 중견 제조기업에서 35년을 일하며 부장까지 올랐고 그렇게 모은 퇴직금으로 여생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박철호 그 친구 만난다며? 아내 박순이가 부엌에서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밥이나 먹으려고. 박철호는 태수의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다가 10년 전 퇴사해서 작은 부품 제조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그동안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사이였는데 최근 들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점심때 약속 장소인 식당에 도착하자 박철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평소 호탕하게 웃던 모습과는 달리 심각한 얼굴이었죠. 태수야, 미안하다. 오늘 내 도움이 좀 필요해서 불렀어. 박철호는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대출이 필요한데 담보가 부족해서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30년 우정인데 이거 하나 못 믿어줘? 내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큰 거래처랑 계약만 따내면 되거든. 태수는 망설였습니다. 3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고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왔던 사이였습니다. 사람이 의리 하나는 지켜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았어. 내가 보증 서줄게. 대신 꼭 잘 되어야 한다? 그럼, 고맙다, 친구. 절대 걱정 끼치지 않을게. 일주일 후, 태수는 은행에 가서 보증인 서명을 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죠. 박철호를 믿었으니까요. 은행 직원이 설명하는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2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박철호는 가끔 전화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태수도 안심하며 은퇴 생활을 즐겼죠.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도 다녀오고 손녀 서연이를 봐주러 아들 집에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날 갑자기 박철호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회사에 찾아가 봐도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주변에 수소문했더니 회사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부도? 태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담당자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보증인이시니까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3억 2천만 원입니다. 제가요? 그럼 박철호 씨는요? 채무자 본인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보증인께서 변제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라니.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모자라는 금액이었어요. 게다가 이자가 계속 붙는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당신 정신이 있었어요? 3억을 어떻게 그냥 보증을 서요? 미안해. 박철호가 오랜 친구라서. 친구? 친구가 이렇게 잠적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채권 추심업체, 심지어 박철호가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의 채권자들까지 연락을 해왔죠. 알고 보니 박철호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고 태수를 보증인으로 세운 게 은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채까지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다고요? 네, 그러시니까 빨리 갚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태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액수를 합치니 총 5억 원이 넘었어요. 이제 퇴직금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절반도 안 되는 돈이었죠. 결국 태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계속 쌓였고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았어요. 채권자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4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아파트 경매 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죠. 40년을 일궈온 집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순이가 울먹이며 물었지만 태수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갈 곳도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그저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경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였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입니까?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미안하다, 민준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이어졌죠.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당분간 같이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아들에게조차 짐이 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경매일이 확정되고 일주일 후 태수와 순이는 작은 여행 가방 2개만 들고 아들 민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길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이는 계속 눈물을 닦았고 태수는 그저 묵묵히 가방을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지은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의 표정은 한눈에 봐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옆으로 비켜서며 짧게 말했죠. 들어오세요. 인사도 없었고 반가운 기색도 전혀 없었습니다. 태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아들 민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부모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짐은 안방 옆 작은 방에 두세요. 거기 쓰시면 됩니다. 민준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제는 남처럼 대하는 거였죠.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들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게 사실이니까요. 작은 방은 서연이의 놀이방으로 쓰던 곳이었어요. 겨우 평수로 서너 평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이게 우리 신세구만.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차린 밥상은 넷이 먹기에 충분했지만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민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지은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죠.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민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한다. 경비라도 하면서 생활비는 벌어야지. 65살의 경비요? 그나마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은의 말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야간 경비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고 관리실에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해줬어요. 급여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할 따름이었죠. 아버지, 그 돈으로 생활비 좀 보태세요. 제 월급만으로는 부모님까지 모시기 빠듯합니다. 민주는 예전처럼 아버지 힘들 텐데 쉬세요라는 말 대신 냉정하게 생활비를 요구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 짐이 된 건 사실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지은은 시부모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식사도 따로 차려주기 시작했어요. 가족은 거실 식탁에서 먹고 태수와 순이는 부엌 구석 작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저기서 먹어요? 7살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태수는 손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밤에 경비실에서 일하고 낮에는 작은 방에서 쉬었어요. 아들 가족과 마주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오후 태수가 경비실 앞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걸음이 불편해 보였고 장바구니가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 가시는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삼동 라인 607호예요. 태수는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쌀과 채소, 과일 등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이런 무거운 짐을 드는 게 안쓰러워 보였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자 할머니는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태수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젊었을 때 무슨 일 하셨어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제조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아,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낯익어서 착각인가 봐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그냥 동네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경비실로 출근한 태수에게 관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삼동 607호 할머니가 경비님 칭찬하셨어요. 장바구니 들어줘서 고맙다고요. 별것도 아닌데 그러시네요. 태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같은 냉대 속에서 누군가의 감사 인사를 받으니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를 자주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산책을 나올 때마다 태수에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 음료수나 빵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태수는 정중히 사양했지만 할머니는 꼭 받으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드님이 효자시겠어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효자는 무슨 효자인지 지금 아들은 자신을 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그런 속사정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태수가 경비실에서 근무 중일 때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왔더군요. 추운데 마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태수 옆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30년 전쯤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신 적 있으세요? 태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사고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그때 할머니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반짝였는데 태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질문에 태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0년 전 그 사고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났었죠. 태수도 그 사고에 휘말렸지만 불에 타는 차 안에 갇혀있던 청년을 구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냥 예전에 그런 사고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 제가 착각한 건가 봐요. 할머니는 얼버무리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확신에 찬 빛이 어려 있었어요. 태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겠거니 했죠.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태수를 더욱 자주 찾아왔습니다. 경비실에 들러서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가족은 어떤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태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관심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됐죠.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도 다 바빠서요. 가끔 연락은 하지만 자주 못 만나요. 할머니의 말투는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품위가 있었습니다. 말씨나 태도를 보면 교양 있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옷차림은 평범했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집에 들어가자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중과 지은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그 할머니랑 자꾸 어울리던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혹시 또 무슨 일 저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보증 같은 거 또 서주시면 어떡해요. 태수는 문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못 믿는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가 경비실로 나가려는데 지은이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요즘 그 할머니랑 자주 만나시던데 조심하세요. 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걱정 마라.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야. 그래도요. 아버님 판단력을 믿을 수가 없어서요. 박철호 씨 일도 그렇고. 지은의 날카로운 말에 태수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노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겠죠. 태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으니 할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더군요.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제가 좀 많이 만들었는데 나눠 먹어요. 아이고,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혼자 먹기엔 많거든요. 태수는 사양했지만 할머니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된 반찬이었어요. 요즘 집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손맛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드셔주니 고맙네요. 요즘 힘든 일 많으시죠?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태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걱정해주지 않는데 이렇게 낯선 할머니가 관심을 보여주니 감동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의리를 지키려다 그런 거잖아요. 잘못된 건 도망간 그 친구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가족들은 자신을 원망하기만 했는데 할머니는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요즘 누구도 그런 말 안 해줬는데 할아버지는 착한 분이에요. 제가 보면 알아요. 그날 저녁 태수가 집으로 들어가자 민준이 따갑게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그 할머니한테 또 밥 얻어먹었어요? 아니다. 할머니가 나눠주셔서 남한테 신세 지지 마세요. 우리 체면도 생각 좀 하시고요. 아파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준의 차가운 말에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동네 할머니한테 얻어먹는 꼴사납게 보였나 봅니다. 태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생활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그 교통사고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가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을 구하셨군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또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수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은이 갑자기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차갑게 한마디 던졌죠. 아버님, 집에서 할 일도 많은데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님이 저녁 준비하시는데 도와드려야 하지 않아요? 태수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안타까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가족들한테는 짐이고 할머니의 친절조차 눈치 보며 받아야 하는 신세였으니까요. 그런데 태수는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곧 펼쳐질 놀라운 반전을 말이죠. 며칠 후 태수의 집안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지은의 태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탁기에 태수와 순이의 옷만 따로 빼놓았고 밥을 할 때도 가족 몫과 시부모 몫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이가 부엌에서 작게 중얼거렸지만 태수는 그저 참으라고 손짓했어요. 더 이상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150만 원의 경비 월급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태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버지, 경매 낙찰자가 내달 말까지
집을 비우라고 연락 왔습니다. 예전 집 정리하러 같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알았다. 주말에 다녀올게. 그리고 아버지 경비 일하시는 거 이제 그만두세요. 태수는 놀라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왜? 생활비라도 보태야 하지 않겠니? 아니요. 150만 원 때문에 아파트 사람들한테 우리 집안 사정 다 알려지는 게 더 창피합니다. 아버지가 경비하는 거 보면 다들 수군거려요. 민준의 말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처지보다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태수는 관리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관리소장이 아쉬워했지만 태수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말했어요. 이제 일도 잃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가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데 할머니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큰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태수는 습관적으로 다가가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웃었죠. 아이고, 경비 그만두셨다면서요? 관리소장님한테 들었어요. 네,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요. 그래도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일 안 하시면 아까운데요. 성실하고 친절하신 분이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해도 가족들한테는 짐이 되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태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혼자 사니까 말동무가 필요해요. 태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눈빛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집은 30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가구도 오래됐지만 품질이 좋아 보였고 벽에 걸린 액자들도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커피 내올게요. 앉아 계세요. 할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동안 태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할머니와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아들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배경도 고급스러워 보였죠. 할머니, 가족분들 사진이네요. 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특히 큰아들은 사업 때문에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할머니는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자랑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구하신 청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그냥 사고 현장에서 구했을 뿐이에요. 이름도 몰랐고 그 후로 다시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분한테는 은인이시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하다고요? 할아버지,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자기 목숨 아까워서 도망갑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사정을 어떻게 아세요? 관리소에서 들었어요. 아드님 집에 계신다고요. 요즘 힘드시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제 잘못이니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의리를 지키려다 당한 일인데요. 의리도 때로는 어리석음이 됩니다. 지금 제가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할머니가 무슨 보증을 한다는 걸까요? 하지만 태수는 그냥 위로의 말이려니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라는 말이 마치 약속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65살 파산자인 자신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집에 들어서자마자 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또 그 할머니 집 다녀오셨어요? 경비도 그만두셨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장바구니 좀 들어드렸어. 장바구니요? 아버님, 제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집안일이나 신경 쓰시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눈에는 자신이 쓸데없는 짓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겠죠.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태수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태수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경매 낙찰자가 최종 통보를 하는 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그날이 말이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원 경매 낙찰자가 최종 확정되는 날이었죠. 태수는 가족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어요. 40년을 일궈온 집을 완전히 잃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태수 가족은 구석 벤치에 앉아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순이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민중과 지은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가족분들 들어오십시오. 직원의 호출에 네 사람은 경매 진행실로 들어갔습니다. 담당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경매가 확정됐습니다. 낙찰가는 2억 5천만 원이며 한 달 내로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돌아갈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지은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진짜 거리로 나가셔야겠네요. 우리 집도 좁은데 언제까지 모실 수 없어요. 지은아, 그런 말은. 민준이 말렸지만 지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법원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모두 밖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벤츠 마이바흐잖아. 와, 저 차 억대인데. 태수도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몇 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죠. 태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자신이 알던 그 할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품위 있는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저 사람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태수를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길을 비켜줬습니다.
할머니를 따라온 정장 차림의 남자들도 위압감이 대단했죠. 할머니는 태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의 은인을. 할머니, 이게 무슨...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준과 지은, 순이도 모두 놀란 표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한성그룹 명예회장 최은숙. 한성그룹이요? 민준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한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이었거든요.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네, 저는 한성그룹 창업주의 부인이고 현 회장인 최동욱의 어머니입니다. 최은숙 할머니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이 왜 저를... 태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은숙은 태수의 손을 잡았어요. 30년 전 할아버지께서 제 아들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에서요. 태수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들, 충돌사고, 그리고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청년. 태수는 자신도 다쳤지만 그 청년을 먼저 구했었죠. 그때 그 청년이... 네, 제 아들 동욱이었습니다. 당시 31살이었죠.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최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당연한 일을... 당연한 일이라고요? 할아버지, 그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수십 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차가 폭발할까봐 모두 도망갔죠. 최은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도 다쳤는데 불길을 무릅쓰고 우리 아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아들이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은인을 꼭 찾아야 한다였어요. 태수는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사고 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누군가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수는 이미 퇴원한 후였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이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랐죠. 사고 당시 목격자들도 기억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저를... 이 아파트에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가끔 들르는데 우연히 할아버지를 봤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30년 전 그분이라고요. 최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할머니로 위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선한 분인지 돈 때문에 착한 척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시험이었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재벌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독거노인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가족들한테 구박받는 와중에도 저를 친절히 대했죠. 장바구니도 들어주시고 도시락도 함께 드시면서요. 최은숙의 말에 민준과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선한 분이시라고.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분이시라고요. 최은숙은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신 빚 모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그럴 수는... 그리고 이 집도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낙찰받았거든요.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태수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은숙 회장과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중과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순이는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최은숙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어요. 거기에는 고속도로 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의로운 시민, 불길 무릅쓰고 청년 구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기사입니다. 할아버지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아들은 평생 이 기사를 간직했어요. 태수는 사진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5월 초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태수는 출장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고속도로는 빗길에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앞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으며 미끄러졌습니다. 연쇄 추돌이 일어났고 태수의 차도 그 사고에 휘말렸어요. 충격으로 차가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태수는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어요. 차에서 내리려는데 옆차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갇혀 있었는데 차 앞부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차 폭발한다. 빨리 피해. 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태수는 그 청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달려가서 찌그러진 차 문을 힘껏 당겼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청년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고 다리가 좌석 아래 끼어 있었어요. 정신 차려요. 금방 구해드릴게요. 태수는 청년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업어서 차에서 끌어냈죠. 바로 그 순간 차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태수는 청년을 안고 가까스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어요. 청년을 내려놓고 보니 태수의 팔과 등에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청년과 태수 모두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입원했지만 태수는 청년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해야 했고 특별히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우리 동욱이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불길에 휩싸였을 거라고요. 최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은인을 찾아야 한다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퇴원하신 후였고요. 최은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아들이 찾았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을 수소문하고 탐정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으니까요.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잊고 지냈는데 그 청년은 30년 동안 은인을 찾았다니요. 그러다 석 달 전 제가 이 아파트에 들렀다가 우연히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어요. 확신은 못했지만 뭔가 느낌이 왔죠. 최은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할머니로 접근했습니다. 진짜 선한 분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를 재벌이 아니라 그냥 독거노인으로 대해주셨어요. 민중과 지은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났거든요. 제가 아들에게 확인했습니다. 30년 전 사고 현장 사진과 할아버지 얼굴을 비교했죠.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평생 찾던 은인이라고요. 최은숙은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어 문서를 꺼냈어요. 이건 할아버지 빚 정리 서류입니다.
총 5억 3천만 원, 전액 한성그룹에서 해결했습니다. 5억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은행 대출, 사채, 모든 채무가 정리됐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집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제가 경매로 낙찰받았고 다시 할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립니다. 태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빚도 갚아지고 집도 되찾는다니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제가 어떻게...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제 아들 목숨을 구해주신 분께 당연한 보답입니다. 최은숙은 태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드님께 제안이 있어요. 최은숙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저한테요? 네. 한성그룹 계열사 중 유통사업부 임원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드님 경력을 봤는데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성그룹 임원이라니 꿈에도 그리던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 덕분이 아닙니다. 아드님 능력을 보고 제안하는 겁니다. 면접은 공정하게 보셔야 해요. 최은숙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격과 부끄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못됐습니다. 태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최은숙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할아버지를 시험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더 있거든요. 태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최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다니 대체 무엇일까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최은숙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범한 할머니로 위장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수많은 사기꾼들이 나타났거든요. 사기꾼이요? 네. 자칭 은인이라며 나타난 사람들이 20명도 넘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쟁이였어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죠. 최은숙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증거까지 갖고 왔어요. 우리 아들도 거의 믿을 뻔했죠. 그런데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탐정을 고용해서 사고 정보를 모두 조사한 사기꾼이었습니다. 3억을 요구하더니 거절하자 언론에 거짓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최은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의 배신감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어요. 그 일 이후로 아들이 더 이상 은인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처만 받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은인은 분명 계실 테니까요. 태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찾고 싶었는데 사기꾼들 때문에 상처만 받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바로 나서지 않았어요. 먼저 탐정을 고용해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최은숙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수의 이력이 적힌 조사보고서였어요. 할아버지의 평생을 조사했습니다. 회사 생활, 가족관계, 주변 평판까지요. 그리고 알게 됐죠. 할아버지가 정말 선한 분이시라는 걸요. 조사보고서에는 태수의 삶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을 잘 챙겼다는 이야기, 이웃을 도왔다는 이야기,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기록들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착한 사람이지만 돈 앞에서는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은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평범한 독거노인으로 위장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로 했죠. 그래서 그렇게, 네. 저는 일부러 가난한 할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할아버지를 시험했어요. 태수는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렸던 일, 도시락을 함께 먹었던 일, 경비실에서 차를 나눠 마셨던 일들이요. 할아버지는 저를 재벌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노인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푸셨죠. 최은숙은 민중과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구박받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민중과 지은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님은 할아버지더러 그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했죠. 체면 깎인다고요. 아드님도 경비일 그만두라고 하셨고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못된 행동이 모두 드러난 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와중에도 저를 친절히 대해주셨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어주시고 집까지 모셔다 주시고 제 말동무가 되어주셨어요. 최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싸갔을 때 기억하세요? 가족들이 뭐라고 했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제 도시락을 함께 드셨어요. 제가 외롭지 않도록 말이죠. 태수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집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는데 할머니의 따뜻한 도시락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선한 분이시라고. 돈이나 권력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최은숙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집에 초대했을 때도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는 제 집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가구며 액자며 분명 비싸 보였을 테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으셨고 친분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를 대하듯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최은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진짜 선함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베푸는 거요. 할아버지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최은숙의 말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찾던 진짜 은인이시라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구하신 분이라고요. 최은숙은 민중과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아드님, 며느님,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교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인품에 있다는 걸요.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됐습니다. 아버지를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평생 본받아야 할 분이셨습니다. 지은도 함께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꽉 안으며 눈물을 쏟았어요. 태수는 가족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제 모두 이해하고 용서했으니까요. 최은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들을 만나보시겠어요? 30년 동안 은인을 찾던 그 사람을요. 최은숙의 말에 법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태수도 긴장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최동욱 회장이었죠. 그는 태수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은희님, 드디어 뵙습니다. 최동욱은 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이 법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하지만 최동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당황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아닙니다. 은희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입니다. 최동욱은 깊이 절을 올린 후에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태수의 손을 꽉 잡았죠. 30년 전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 안에서 불길이 치솟을 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었고 다리가 끼어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최동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은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도망갔는데 은희님만 달려오셨죠. 차문을 힘껏 열고 저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태수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차 안에서 죽어가는 청년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그 순간이요. 은희님이 저를 구해내신 직후에 차가 폭발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저는 죽었을 겁니다. 은희님 덕분에 제가 살았고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최동욱은 어머니 최은숙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은인을 찾으셨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사기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짜 은인을 만날 수 있을까 의심했던 적도 있었어요. 최은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번엔 다르다고 하셨죠. 직접 확인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평생 찾던 진짜 은인이라고요. 최동욱은 태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희님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선하게 사시는 모습에 더욱 감사합니다. 태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최동욱은 주변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분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다쳤는데 남을 먼저 구하시고 30년이 지나도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십니다. 최동욱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복도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최동욱은 민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드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처럼 훌륭한 분의 아드님이시니 저희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라봤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요. 지은도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못됐습니다. 아버님을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누구보다 존경받으실 분이셨습니다. 태수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잊자.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족이잖니. 순이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당신 곁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아니야.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 다 괜찮아.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은숙과 최동욱도 함께 눈물을 닦았어요. 최동욱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은희님, 앞으로도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생 은희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되어서요. 아닙니다. 은혜를 갚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은희님께서 보여주신 선함, 저도 본받겠습니다. 최동욱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태수 가족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석 달 전 절망 속에서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빚도 없고 집도 되찾았고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요. 할아버지,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딸을 데리고 와서 태수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태수는 손녀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그날 저녁 최은숙과 최동욱은 태수 가족을 최고급 호텔 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최동욱이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은희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그날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본인도 다치셨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남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요. 태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소중하듯 남의 목숨도 소중하니까요. 최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과 그 마음을요. 태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겁니다.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30년 후에 이렇게 돌아왔듯이 회장님도 다른 이에게 선함을 베푸시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최동욱과 최은숙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한 밤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태수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했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 선행이 30년의 세월을 거쳐 가장 힘든 순간에 기적처럼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오늘 베푼 작은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